네, 안녕하세요. 예술에 대한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낭만주의 풍경화. 영국 풍경화 중에서 이제 낭만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19세기 초에 터지면서 영국을 이제 침략할 것이다. 보나파르트가 영국을 이제 침략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요. 그런 이제 불안한 징조가 퍼지면서 일종의 공포인데, 숭고함이라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숭고함. 숭고함을 찾는 영국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영국의 예술가들은 낭만적 풍경으로서, 일종의 낭만적 풍경으로서 뭐를 이제 알프스를 되게 존경했었는데, 근데 여기를 이제 방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는 이 알프스 산이라는 것이 정말 낭만주의적인 풍경으로서 영국의 이런 예술가들에게 동경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나폴레옹의 침략, 이러한 썰이 퍼지면서 더 이상 이제 이 알프스 산을 방문을 못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대상을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자, 이제 민감한 이제 이러한 영혼들, 일종의 소울들은 알프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뭐 웨일즈라든가 뭐 스코틀랜드, 뭐 레이크 지방, 이런 지방에서 뭔가 어떤 낭만적인 풍경을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화가 중에 뭐 알렉산더 커즌스라고 있어요. 알렉산더 커즌스라고 있는데, 이 커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의 논문에서, 논문 이름이 뭐 풍경화를 그릴 때 뭐 새로운 방법 뭐 이런 건데, 일종의 얼룩 체계라는 걸 고안합니다. 얼룩 체계. 커즌스가. 자, 이거는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막 찍는 얼룩들이 있죠. 막 이렇게 막 얼룩을 찍어. 이렇게 찍는 얼룩들은 뭘 상징하냐? 커즌스에 따르면 자연의 불규칙성, 그러니까 비규칙적인 것들, 그리고 형태가 예측 불가능한 거, 형태 예측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역동성,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얼룩 체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창조력까지도 여기 이제 얼룩 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알렉산더 커즌스는 자신의 이러한 어떤 얼룩 체계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풍경은 인간의 내적 표현인 거죠. 내면 상태, 내적 상태의 표현인 거야.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던가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뭐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풍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이제 초로 이제 오면서 이제 초기에 이제 풍경화는 이제 영국에서는 뭐 그렇게 뭐 진지하게 중요시되지는 않았어요. 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서. 근데 이제 왕립 이제 학회장, 영국 왕립학회 회장이 이제 조슈아 레이놀즈죠. 조슈아 레이놀즈. 이 조슈아 레이놀즈가 이제 뭐 18세기에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뭐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 같은 뭐 이렇게 당시에 뭐 거의 뭐 예술의 뭐 부흥기, 이 당시에 화가 유명한 사람이 이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있었죠. 미켈란젤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라파엘로 산초 같은 이러한 화가들의 특징이 이제 고전적인 예술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본뜬 스타일,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를 본뜬 이러한 어떤 일종의 역사화 같은 것들이 조슈아 레이놀즈는 예술가들이 열망하는 고귀한 형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영국의 왕립학회 회장이었던 조슈아 레이놀즈가 18세기의 강연에서 부오나로티나 라파엘로 산초와 같은 이러한 고전적 예술을 본뜬 스타일, 그런 역사화, 이러한 역사화야말로 고귀한 형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고대나 고전에 대한 어떤 주목이 일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조슈아 레이놀즈가 영향력이 되게 컸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화가 클로드 로랭이라고 있죠. 풍경화, 그죠? 클로드 로랭은 이 고전적 풍경화가 담고 있는 이상적인 측면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화가였어요. 되게 자연의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부분, 자연의 아름답고
위대한 부분들을 조화시켰습니다. 그림 속에서. 이 로랭의 풍경화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렇게 로랭의 풍경화는 이 그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풍경화가 이제 낭만주의에서 이제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풍경화를 주로 다루고 있죠. 17세기 네덜란드. 이 17세기 네덜란드의 또 풍경화를 또 빼먹고 얘기할 순 없지. 이 풍경화 네덜란드.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 풍경화의 거장들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숭배되기 시작합니다. 뭐 풍경화를 그린 사람 중에서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에 뭐 베르메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베르메르도 풍경화를 그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숭배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낭만적 풍경화가 시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고학 유적지에서 아름답게 드러난다. 시골 영지라던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들에는 이제 시골 영지라든가 고고학 유적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일종의 이렇게 지형적인 것들이 풍경화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17세기 네덜란드. 자, 그래서 이러한 수채화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빛의 효과를 많이 탐구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뭐 인상주의라던가 이런 데에 이제 영향을 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미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금 들어가진 않을 거고, 또 영국 화가 중에서 존 컨스터블,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사람이죠. 컨스터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국 이제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국교회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이 풍경미술에 있어서 이제 어떤 목표로 했냐,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에섹스 지방 그리고 뭐 서포크 뭐 이런 지방의 풍경들을 컨스터블이 저게 이제 빛의 효과하고 이 개별적인 그림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효과하고 나눠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통합해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워즈워스처럼 이제 콘스터블도 어떤 이 유년 시절, 인간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 이제 소박한 지각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뭐에 대한 소박한 지각이냐? 이 만물에 대한 소박한 지각이 가능한 거지. 유년 시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로? 상상력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산악경치 같은 거에서 숭고함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낭만파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이런 소박한 지각으로부터 감흥을 받았던 겁니다. 콘스터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풍경이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콘스터블은 이제 뭐 사건 같은 거를 굳이 뭐 개입시키지 않는다. 집어넣을 필요 없다. 그냥 이 풍경 자체가 뭐예요? 그냥 그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콘스터블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살던 이런 에섹스 지방의 이러한 곳에서 뭔가 개방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표현했어요. 자신의 그림 속에서. 이 풍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빛의 효과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이제 뭔가 격양되는, 끌어올라와지는 그러한 풍경들이었던 거예요. 콘스터블이 봤던 거는. 그래서 콘스터블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콘스터블 같은 경우에는 비평가들한테 이제 좀 비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뭐랄까 좀 고정되지 않고 거친 느낌을 준다라고 비평가들이 이제 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표면이 이 빛과 이제 섞이면서 그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야. 누구에게? 비평가들에게. 낭만적 풍경화가 보이는 어떤 특징들, 이러한 빛의 특징, 표면적 특징들이 이제 와닿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상주의 그 전시회가 열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 소위 비평가, 이론가라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애새끼 낙서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 뭐랄까 인상주의 예술에 대해서 욕을 엄청나게 했다고.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 터너라던가 이런 컨스터블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터너, 조세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그죠? 이 터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았어요. 정신병. 참 불행했던 사람이야.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아가지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삶이. 그렇지만 이 자연 속에서 일종의 숭고한 아름다움, 미, 드라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일종의 변화, 소용돌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빛과 함께 추상적으로 많이 드러냈습니다. 풍경화가였긴 했지만 이러한 무수한 빛의 점, 일종의 광점으로 가득한 콘스터블의 우주 속에서 터너도 어떤 빛의 폭풍 같은 게 일어났던 거야. 좀 오글오글거리는 단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터너의 그림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빛의 어떤 폭풍 같은 것들로 변하는 이러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러한 터너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환영적인 판타지적인 측면, 빛을 통한 이러한 부분들이 비난을 많이 먹었어요. 뭐 헤즐릭 같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먹었지만, 이러한 측면을 이제 컨스터블 같은 사람들은 높게 평가를 했어요. 뭔가 터너가 좀 과격하긴 한데, 과격함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터너의 작품은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컨스터블도 이 빛의 효과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터너는 근데 이러한 자신의 특징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로랭 같은 풍경화가 있죠. 이런 고전적 풍경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전적 풍경화하고 이런 뭐 낭만적인 빛과 관련된 색채, 이런 융합과 섞여 있는 풍경화하고 여러분들 그림을 직접 보셔야 돼. 로랭 그림하고 터너 그림하고 이거 영상 끝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전적 풍경화, 왜 터너의 낭만적 풍경화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확실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로랭의 고전적 풍경화를 숭배하긴 했어요. 누가? 터너가. 자신의 그림과 뭐 유사한 측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터너는 일종의 자기 표현을 했는데, 그림 속에서 문제는 주변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 일종의 수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그림에서 표현하는 것과 주변에 대한 수능, 그 사이, 그 비트윈, 그 속에서의 일종의 긴장, 일종의 뭐 널브 같은 것들, 이러한 긴장 같은 것들이 많은 낭만주의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터너 작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터너, 컨스터블 같은 사람을 제가 낭만주의 애무하기 영상인데도 예술하면은 그림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터너 컨스터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로랭도 당연히 고전적 느낌이니까 이 두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끄집어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 풍경화들이 당연히 인상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가들 있잖아요. 뭐 모네라던가, 그죠? 뭐 마네, 피사로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인상주의 화가들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터너의 또 그림들 중에서 뭐 이제 인물을 다 하고 들어오는 막 증기선 같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식으로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미술 관심 있는 분들 분명히 아실 텐데, 뭐 그런 그림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일종의 뭐랄까 정복에 나선 인간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나 자연을 정복할 순 없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 한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을 터너 그림 속에서 우리가 작품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소용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이 작품 자체의 초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종의 소란과 혼란, 혼동을 그리면서 터너는 추상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어. 주변 환경을, 주변 자연을. 그렇다고 뭐 피카소적으로 완전히 입방체로 그냥 나눠가지고 뭐 선, 면, 입체 이런 식으로 나눈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낭만주의 풍경화가의 일종의 풍자적인 관점이었던 거지. 무언가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상화시키면서 빛으로 뭘 했어요? 형태를 뭉개는 식으로. 형태를 뭉개는 방식. 이러한 방식들이 터너와 컨스터블이 일종의 예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블레이크 말씀드릴 건데, 윌리엄 블레이크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끝낼 겁니다. 이 윌리엄 블레이크는 런던에서 되게 고독하게 혼자 작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을 때는 살아생전 별로 인정을 별로 못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생전에 인정 못 받는 사람들 난 너무 가슴 아파. 미칠 것 같아 진짜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가? 아무튼 공감대가 남달라. 확실히 이런 사람들한테. 고우 같은 사람들 있잖아. 뭐 모딜리아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베토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행하게 살다 갔어. 인정도 못 받고.
자, 이러한 괴상하고 미친 사람으로까지 여겨졌던 블레이크. 그렇지만 워즈워스는 이 블레이크의 광기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 흥미를 끄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고평가를 합니다. 워즈워스는. 이 워즈워스 같은 경우, 워즈워스랜다. 이 워즈워스가 칭찬했던 이 블레이크, 이 윌리엄 블레이크는 일종의 뭐랄까 이 공감각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회화, 시 이런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뭐 자신의 일종의 뭐 우주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체계를 창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이크가. 내가 하나의 체계를 창조하지 못한다면, 블레이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창조하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체계에,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종속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체계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다?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무감,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이 블레이크예요. 되게 이례적인 인물입니다. 이례적인 인물.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이 낭만주의 이제 다른 화가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은 이 프랑스 혁명 예전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일종의 자코뱅에 대한 급진파에 대한 환멸로 빠졌었죠. 왜냐? 공포정치로 이어졌으니까. 그쵸? 기억하시죠? 근데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이크는 이 자코뱅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약간 칭송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블레이크의 이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는 일종의 새로운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일종의 좀 아포칼립틱적인 건데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말론적. 이게 이제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뭔가 새로 기존의 체계를 엎고 창조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자코뱅에 대한 생각에도 공감을 했었고, 이러한 스웨덴볼이라고 이 신비주의자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18세기 후반에 이제 뭐 일종의 뭐 천년왕국설이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설. 뭐 이런 식의 뭐 생각들, 급진파, 뭐 체계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사람들과 접촉합니다. 블레이크가. 그러면서 이제 성서라던가 밀턴 누군지 아시죠? 신낙원, 로스트 파라다이스라는 일종의 역사 소설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했던 이 일종의 서사시죠. 이 밀턴의 신낙원에게 엄청나게 문학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워즈워스가 칭찬했던 블레이크는 이례적이고 흥미적인 인간이었으면서 블레이크는 밀턴을 추종했던 사람이었다. 고직적인 종교미술 그리고 건축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블레이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이크 좀 뭔가 암울하고 어둡고 괴기하고 미스테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레이크에게 있어서 그러면 상상력이라는 것, 블레이크에게 있어서 이 낭만주의적인 상상력은 어떤 작용을 했는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원천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겠어? 구체계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보수적인 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원천이 상상력이라고 봤던 겁니다. 블레이크는. 그래서 결국 새로운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어떤 혁명적인 시도에 있어서는 상상력은 반드시 필요했고 이것이 지상낙원으로 접근하게 해준다. 인류 구원의 원천. 지상낙원에 접근을 가능케 해준다고 봤던 거예요. 블레이크는 자기 자신을 계시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예언자로서. 이 시대가 지나면 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거기에 상상력이 가미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겠지.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꿈꿨던 것들은 어떤 상상력의 예술이었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동판화 예술을 좀 많이 했었는데, 판화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판화. 그래가지고 이 동판화에 이제 일종의 형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블레이크의 형상들은 매우 막 불쾌할 정도로 좀 세부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세부 묘사가. 뭔가 막 근육이라던가 이런 조직들, 해부학적인 이러한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 이런 동판화에 그려져 있는 인류의 어떤 뭐 신체 이런 것들이. 되게 고직적이고 좀 공포스러워. 그래서 뭔가 악몽적인 느낌을 전달한다라고 블레이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구조들 일부러 의도한 거예요. 블레이크가.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블레이크의 이제 낭만주의를 영적 낭만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워즈워스랑은 정반대였던 거지. 워즈워스의 낭만주의랑 정반대였던 거야. 워즈워스는 철저한 자연파, 순수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갔었잖아. 블레이크는 아니라고. 블레이크는 뭐 자연에 대한 이런 감각 뭐 이런 거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썼어요. 방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방해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블레이크의 이런 뭔가 예술이라던가 어느 서사적인 것들은 한마디로 이제 대립과 일종의 준영으로 봤던 것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제 독일의 신비주의자 중에 야콥 베메라고 있는데, 야콥 베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크한테 영향을 줬던 거예요. 이 야콥 베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양대립적인 거, 천국지옥이라던가 뭐 사랑과 증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이양대립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변증법적으로 블레이크에게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상의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을 인간이, 예술이 되찾는 데 있어서 결국 뭘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인간의 정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정신이 비상하였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본 거죠.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예술 속에서의 이러한 대립과 이러한 이양대립적인 것의 긴장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변증법적이라고 제가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블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뭐 성서적 이미지, 신화적 이미지로부터 지금 현재 낭만주의라던가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차원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통적인 거에 대한 또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일종의. 이것이 깜짝이야. 화면을 이거 보드마카로 긁어버렸네. 큰일 났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블레이크는 이 반기를 드는 이러한 사람이었으며, 정열적이고 되게 전투적인 이러한 어떤 뭐랄까 신비주의를 꿈꿨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일의 이제 가톨릭 그룹 중에 이제 나자레네라는 그룹이 있어요. 가톨릭 그룹이에요. 자, 여기에 속한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예술가들은 블레이크처럼 장인 정신, 그리고 뭔가 급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 아카데미즘적인 거는 일종의 뭐 관학파라고 해가지고 뭐 학교라던가 이런 체계에서 가르치는 보수적인 것들을 아카데미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술도 이러한 아카데미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고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카데미즘의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블레이크나 이러한 나자레네 같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아카데미즘에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크는 이 그룹, 가톨릭 그룹, 나자레네 그룹처럼 뭐랄까 고독함을 즐겼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산업화에 또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인간 말아먹는다는 거야, 산업화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을 우주 속에 하나의 기계 요소, 톱니바퀴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했던 사람이고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이러한 이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또 재밌는 거는 전통적인 또 낭만주의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지. 뉴턴의 이런 고전물리학적 기계과학에 대해서 아주 개탄했던 사람이 블레이크였고, 우주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외부에서 어떤 기계라던가 이성 문명에 의해서 제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자, 이렇게 블레이크의 이러한 자세라는 것은, 이러한 특이한 자세는 바로 낭만파 작가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일종의 반향을 일으키면서 되게 어떤 창조적이고 무한한 이러한 소리들, 이러한 것들로 탈바꿈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일단 뭐랄까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자. 내면의 탐구만이 결국 이러한 근대의 병든 상황들, 이러한 기계 이성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진짜 길었는데 블레이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블레이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낭만적인 풍경화로부터 이 좀 이단화 같은
이례적인 인간이었던 블레이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